네, 12시가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룹 바이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할 때, 키가 뭐 이렇게 있고, 이제 구분이 청소년이냐, 성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가장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초 통계량이잖아요. 그래서 뭐 평균이 뭐냐, 아니면 백분위가 뭐냐, 사분위가 뭐냐, 중앙값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통계량을 구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단순히 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 아니라 청소년의 평균과 성인의 평균이 어떻게 차이 나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따로 어떤 그룹별로 기초 통계량을 구해야 할 때가 많은데, 파이썬에서, 특히 판다스에서는 그 모든 연산을 이제 그룹 바이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는 단순히 지금은 이제 텍스트 예시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종류의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필요할 정도로 이 판다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이제 청소년 별로 키의 평균, 성인별로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구분을 기준으로, 구분이란 칼럼 있죠? 그룹 바이를 해라, 그룹끼리 묶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룹 바이 메소드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뒤에 어떤 연산을 해야 될지를 붙이면 끝이에요. 자, 평균을 구해줘 하면 성인 177, 청소년 1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최소값, 이 그룹별로 최소값을 구해줘. 이런 식으로 성인은 172가 제일 작고 청소년은 제일 작은 게 130이야. 아니면 여러 개를 하고 싶을 때 이 어그리게이트의 약자인 HG를 하시고 리스트에 넣어주시면 돼요. 최소값, 뭐 최대값, 평균, 중앙값 하시면 다 알아서 이렇게 다 나오는, 굉장히 쉽죠. 그룹 바이에서 그 안에 키를 넣어주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뒤에 할 연산, 그룹별로 할 연산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이게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뒤에 하나가 더 나와서 성별, 남성, 여성이 있으면은 어 구분과 성별로 하면은 뭐 청소년 여성, 청소년 남성,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이런 식으로 네 개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서 하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그룹 바이는 좀 잘 숙달을 해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다시 저희 이걸 돌아와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토큰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익스플로드 해서 각 리스트가 하나의 행으로 들어온 결과값이 된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같은 문서끼리 묶어줘야 되죠. 즉, 이 인덱스가 같은 문서임을 보여주는 구분, 지표 역할을 하는 거고, 얘네를 그러면 다시 리스트로 바꿔줘 라는 이제 연산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기준은 인덱스가 되니까 토큰 스타트 인덱스로 넣어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바이 그냥 객체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할게요. 그러면 이 인덱스별로 글자가 몇 개 있는지 세도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카운트가 되는 거죠. 0번 인덱스에는 959의 토큰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리스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다시 어플라이 쓸 거예요. 어플라이 안에는 얘네들을 그룹별로 각 어떤 연산을 할지를 이제 함수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 함수가 리스트죠. 우린 리스트로 바꿀 거니까 그거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 같은 애들끼리는 같은 리스트에 들어온 거죠. 자, 어플라이로 그룹별로 0번 인덱스끼리 1번 인덱스끼리 연산을 할 거다라는 거 알려주고, 그럼 그 연산이 뭐냐? 걔네들을 리스트로 묶어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되고, 얘를 이제 다시 엑셀로 저희가 뭐 CSV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to frame 메소드를 쓰면 이런 식으로, 자, 토큰이라는 칼럼명 안에 자 리스트가 담겨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바로 엑셀이나 뭐 CSV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저장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불러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리스트가 다 스트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다운표가 붙여지는 거죠. 얘가 그냥 리스트란 객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CSV가 이 스트링이 붙어서 그것들을 이제 분리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그 리스트에서 이걸 다시, 그러니까 스트링을 리스트로 변환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안 쓰이는 단어, 얘 슬래시로 아까 말씀드렸죠. 조인을 쓰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 리스트가 묶인다. 그래서 어플라이에서 각각 행을 얘를 기준으로 묶어서 스트링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 슬래시 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얘를 기준으로 아까 또 봤던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다시 리스트로 예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저장을 할게요. 이 저장도 저희 구글 드라이브로 할게요. 아까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러왔는데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 걸 보시면, 근데 여기 넘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2부 실습 때 뭐 제대로 된 것을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신 건지 조금 궁금해서 뭐 이해가 잘 됐다라고 하시면 좀 그런 피드백도 주시면은, 네, 그럼 뭐 하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끝나고라도 저 뭐 단톡방에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트렐로에 제 그 교육자료 있는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 딱 남기시면 제가 뭐 거의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진행은 환경 단어 임베딩이에요. 그래서 조금 임베딩이 뭐지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해가 한 번에 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 비해서.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이런 개념들이 있네 라는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 충분히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임베딩에 대한 설명, 임베딩이 뭐고 우리가 왜 임베딩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는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임베딩으로 희소 임베딩, 밀집 임베딩, 맥락 임베딩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베딩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희소 임베딩이랑 밀집 임베딩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코드로 구현을 할 거예요. 앞에서 전처리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한번 써봐야죠. 그 다음 이제 맥락 임베딩이 최신에 많이 나오는 개념들인데 그 부분은 따로 코드 구현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임베딩은 의미를 나타내는 벡터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의미를 나타내는 벡터 공간인데 이 벡터가 뭐고 공간은 뭐지라고 할 때 그냥 얘는 숫자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리스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다 하면은 걔네들이 그냥 리스트로 있는 거예요. 그게 벡터예요. 근데 각각의 그 1, 2, 3, 4가 어떤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모아두면은 얘네들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벡터가 되고 얘를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뭐 단어라고 할게요. 단어는 1, 2, 3, 4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어는 2, 3, 4, 5가 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각각의 의미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임베딩을 왜 하냐 하면은 우리의 이미지 혹은 뭐 단어 이런 거 굉장히 차원 수가 높잖아요. 이미지 같은 경우만 해도 픽셀로 처리를 하면은 뭐 가로 세로 곱하기 채널 수 3이니까 요즘 뭐 4K 영상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굉장히 차원이 높은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애들은 사실은 걔네들은 사람이 그 이미지를 이해할 때 저희가 픽셀 단위로 뭔가를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사람 얼굴이 굉장히 고화질로 있다. 고양이 얼굴이 굉장히 고화질로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픽셀 단위로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분석을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인데 거기서 실제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다. 그럼 얘네들을 조금 더 적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임베딩인 거죠. 야, 그래도 이게 좀 이해가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미지나 텍스트, 여기는 이제 푸드, 음식 종류라고 보는데 그것들을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컴퓨터가 다루기 힘든 비정형 데이터를 그냥 벡터, 컴퓨터가 다루기 쉬운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자, 얘네들이 다 임베딩 벡터가 있는 거예요. 안경을 낀 남자,
안경을 낀 남자를 의미하는 벡터가 있어서 거기에 안경이 없는 남자를 빼요. 안경이 없는 남자를 빼고 거기다 안경이 없는 여자를 더하면 안경이 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연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인베딩을 통해서. 왜냐? 벡터 안에 각각 고유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 되는 거고 하나의 하나의 객체를 포함하는 걔네들 벡터 간의 연산을 통해서 다른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인베딩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단어 인베딩인데 사실 단어만 할 건 아니에요. 단어도 인베딩 할 수 있고 문장을 인베딩 할 수도 있고 혹은 문서를 인베딩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분석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다룰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단어, 문장, 문서, 텍스트 단위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벡터화하는 과정이다. 근데 벡터화할 때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은 가깝게, 다른 것은 멀게예요. 가깝다는 거는 벡터 간에 저희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이 지점, A 지점이 여기 있고 B 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A, B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비슷한 개념, 뭐 사과랑 바나나를 예를 들면은 걔네들은 가까이 있어야겠죠. 전체 단어를 다 그 벡터 공간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근데 사과 바나나가 모여 있고 혹은 자동차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은 가깝게 다른 것은 멀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인베딩 안에는 희소 인베딩, 스파스 인베딩과 밀집 인베딩, 덴스 인베딩이 있는데 먼저 희소 인베딩을 말씀드릴게요. 희소하다라는 거는 뭔가 없다는 거죠. 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희소해, 희박해. 그 뜻은 뭐냐면 벡터의 대부분의 값들이 다 0이에요. 즉, 뭐 1000차원의 벡터가 있어요. 100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중에서 한 990개는 0이고 10개에만 숫자가 있어요. 1,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인베딩을 희소 인베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희소 인베딩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텍스트를 다룰 때 많이 사용이 됐던 이제 인베딩 방법인데 주로 단어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이 인베딩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예를 볼게요.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John likes to watch movies, Mary likes movies too. 하면은 이거를 띄어쓰기 단위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John은 한 번 나오고 첫 번째 문장에서 likes 하나,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to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빈도를 세요. 빈도를 세고 각각 인덱스에 여기는 John을 의미하는 차원, 여기는 likes를 의미하는 차원, 여기는 to를 의미하는 차원인데 그럼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몇 번 나왔는지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문장에는 아까 여기 존이라 그랬죠? 존이 없으니까 존에 해당하는 0이에요. 근데 likes는 한 번 나왔죠. 그게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 차원이 단순히 여기 두 문장에서 추출된 차원인데 전체 텍스트, 예를 들어 기사가 10만 개 있다. 그럼 거기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빈도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의 문장이 갖게 되는 값, 실제 나오는 단어들의 빈도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겠죠. 모든 그 텍스트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값들이 0이고 여기에 나온 단어들에 해당하는 인덱스 차례에만 이제 숫자, 빈도가 넣어진다. 그래서 이 스파스 인베딩, 희소 인베딩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소 인베딩은 차원이 커요. 단어 수가 굉장히 많게는 3만 개, 10만 개 이렇게 되니까 벡터 하나가 10만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혹은 문서 하나를 표현하는데 10만 차원의 그 벡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백 오브 월즈는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럼 몇 번 나왔느냐? 단순히 그걸 세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백 오브 월즈는 문장이나 문서를 벡터화하는데 쓰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단어를 어떻게 인베딩해요?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단어, 예를 들어서 그냥 존이라는 단어만 저희가 인베딩을 할게요. 라고 하면은 존이라는 인덱스에 나온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만 1이 되겠죠? 존 단어 하나고 빈도 무조건 하나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원학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원학 벡터. 왜? 하나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니까. 근데 이런 인베딩 방식을
문서로 하게 되면은 얘네들 다 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빈도가 2, 3, 4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장점은 쉽게 굉장히 쉬워요.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뭐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뭐 쓰실 수도 있는데 안 쓰시고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운 반면에 단어의 출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즉, 이 순서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언어에서는. 근데 그런 순서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원이 너무 커져서 이게 굉장히 처리가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즉, 한 문서를 표현하는데 10만 개의 벡터가 필요하다? 굳이 그렇게 할까? 오히려 차원이 너무 커지는데 우리 차원 줄이려고 임베딩 하는데 이런 단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차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차원의 저주.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차원이 커질수록 그거를 잘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 차원의 수에 따라서. 즉, 우리가 뭐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A와 B와 C를 분류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분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A, B, C를 표현하는 벡터 수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즉, 벡터가 커지는데 데이터 수가 많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델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데이터 수는 그렇게 늘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차원의 데이터를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예시를 봤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단어 하나씩 봤는데, 그 순서를 조금 고려하는 이제 방법으로 저희가 ngram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John likes to 따로 봤죠? 근데 이거를 2개씩 묶어서 볼 거예요. John likes를 하나의 단어처럼,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John likes to watch라고 하면은 순서가 들어가죠. 여기 안에서. 이거를 이제 2개씩 보는 걸 바이그램이라고 하고 3개씩 볼 수도 있고 4개씩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범위의 그 텍스트 순서를 고려할 수 있는 그 백 오브 월즈가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단점은 또 뭐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죠. 존 라이크스도 따로 있고 메리 라이크스도 따로 있으니까 그게 다 차원으로 추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큰 차원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백오브 월즈의 단점 중 하나가 이제 문서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N2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한국어로 따지면 조사처럼 되게 모든 문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분석에서 제외를 하고 싶은데 뭐 불용어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모델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TF-IDF라는 방법이에요. TF-IDF는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단어가 그 문장 안에 있는 특정 단어가 존이라는 단어가 특정 문서 첫 번째 문장처럼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는 단순히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몇 번 나왔는지를 나타냈다면 이거는 중요한지 단순히 빈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TF도 하나의 식이고 IDF도 하나의 식이에요. 결국은 TF 곱하기 IDF로 이 TF-IDF를 계산을 해요. TF는 뭐냐? Term Frequency라는 표현인데 특정 문서 D에서 특정 단어가 존이라는 단어가 출현하는 빈도. 아까 이거는 그 백 오브 월즈에서 했던 그 연산과 같은 거예요. 이거 한 번 출현하네 1, 두 번 출현하네 2. 근데 이걸 단순히 이것만 쓰면은 백 오브 월즈랑 같죠. 근데 이 IDF를 곱해준다. 근데 IDF가 뭐냐는 IDF는 이 DF의 역수예요. 로그는 그냥 그 범위를 너무 값을 커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이고 DF의 역수예요. DF는 뭐냐? 전체 문서에서 T가 출현하는 문서의 수예요. 즉, 전체 문서에서 은는이가처럼 출현하는 문서의 수가 많으면 DF의 값도 1에 가까워지겠죠. 1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1에 가까워지면 얘가 뭐 1이라고 해볼게요. 1분의 1은 0이죠. 근데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값이 낮은 값이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출현하는 이 토큰이 출현하는 문서의 수가 많을수록 이 TF-IDF 가중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문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가 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시를 보여드리면 나는 오늘 학교를 간다.
이건 좀 인위적이지만 붙여봤어요. 너는 오늘 내일 학교를 간다 라고 할 때 빈도를 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다가 2번, 얘는 1번씩. 여기서 이제 사전을 구축을 할게요. 그 인덱스별로 이제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 단어 중에서 이제 유니크한 것만 가져오면 나는 오늘 학교를 간다, 너는 내일, 너는 내일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그럼 얘를 이제 백오브 월즈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각각 인덱스별로 토큰이 빈도, 얘가 이제 그 TF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TF를 구할 때 단순히 이렇게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빈도를 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 전체 다큐먼트의 단어 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자, 어떤 문장이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이라는 게 특정 단어가 2번 나왔어요. 그러면 4개 중에서 2번 나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문장은 100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2번 나왔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빈도만 세면은 똑같이 2인데 문장의 길이를 고려하게 되면은 4번 중에 2번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뒤에 단어 수를 나눠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분의 1로 얘는 5분의 1로 나눠주면 0.2, 0.4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가 나오는 특정 단어가 나오는 다큐멘트의 수를 전체 다큐멘트의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전체 다큐멘트는 2죠, 2개. 그 중에서 나는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만 나오죠. 그럼 2분의 1. 근데 오늘은 둘 다 나오죠. 그러면 2분의 2, 1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다시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로그 값이 나오고 얘를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면은, 그러니까 전체 얘가 1이 됐다는 거는 모든 문서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문서에 나오면 로그, 이거 수식을 잘못 썼는데, 네, 여기 1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이 되고 그럼 0이 되는 그런, 네,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 오늘 학교를 간다처럼 모든 문서에 나오는 그런 토큰들은 값이 0이 되고 나머지는 뭐 특교의 값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나올수록 값이 작아지는. 그래서 n을 곱하게 되면은 오늘 학교를 간다는 다 0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만 있고 여기는 너는 내일만 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백오브 월즈를 보면은 그냥 하면은 얘는 다 빈도수로 값이 있죠. 근데 뒤에는 값이 없어지는. 왜? 모든 문서에 나왔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TF-IDF까지 받고, 사실 이 TF-IDF만 해도 나온 지는 뭐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사실 뒤에 나오는 이제 학습 기반의 모델, 여기서는 이제 학습이라는 걸 진행을 할 텐데, 학습 기반 모델이 굳이 안 써도 될 때, 뭐 데이터가 적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할 때는 아직도 이제 TF-IDF를 많이 쓰고, 또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어요. 아까 뭐 전체 문서의 문장, 그러니까 단어 수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변형 방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게 그런 변형 방법들을 적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밀집 임베딩인데, 밀집은 이제 스파스의 반대말이잖아요. 그 희소하다라는 거에. 즉, 모든 벡터 안의 값이 0이 아니라 실제 값들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아까는 뭐 1000차원이면 990개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 안에 다 0이 아니라 어떤 특정 뭐 0.5, 뭐 1점 몇 이런 식으로 값이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차원으로 모든 게 다 값이 있으니까 더 적은 차원으로 더 그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추가적인 장점은 단어끼리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자 나는이랑 오늘을 표현할 때 나는은 아까 그 원합 벡터라고 말씀드렸죠. 1, 0, 0, 0, 0, 0, 0. 오늘은 0, 1, 0, 0, 0, 0. 근데 내일은 0, 0, 0, 0, 1인데 사실 나는 오늘보다 오늘 내일이 의미적으로 가깝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이렇게 나머지 다 하나만 1이니까 빼도 같은
거리인 거죠. 모든 게 다 같은 거리를 갖고 있어서 이 벡터 연산을 통해서 뭔가 이게 가깝다, 이게 멀다 이런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원화 벡터에 그런데 근데 이 인베딩을 쓰면은 밀집 인베딩을 쓰면 단어끼리 이 단어랑 가까운 건 이거네, 뭐 이 단어랑 먼 건 이거네, 이런 것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밀집 인베딩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unsupervised learning이랑 pre-trained 모델인데 이 부분은 요즘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의 트렌드, 유행이랑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뭐 분류를 한다, 회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X라는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매핑이 되는 Y라는 데이터, 뭐 주가 예측이면 주가, 아니면은 뭐 감성 분석이라면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런 라벨이 필요한데 그 라벨을 만드는 거는 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결국은 그건 사람이 해야 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그 라벨링을 하고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해서 그 라벨링을 하고 이런 자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못 모으고 데이터가 또 없으면 성능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혹은 이제 pre-trained 모델을 쓰면은 그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그냥 언어 자체에 대한 뭔가 의미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면은 우리 웹상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라벨링이 따로 되어 있지가 않죠. 근데 그 안에서 규칙을 찾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언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써서 뒤에 나오는 뭔가 분류 모델, 회귀 모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데이터가 더 적어도 잘 성능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써보자라고 하는 게 이 unsupervised learning과 pre-trained 모델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밀집 인베딩 방법이 워드2백인데, 이거는 이제 텍스트 안에 단어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만, 전체 텍스트 중에서 일정 부분만 줘요. 나머지 다 가리고. 그리고 이거 갖고 다른 거 맞춰봐. 그러면은 그걸 잘 맞춘다는 거는 그 단어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언어를 잘 이해한다는 거겠죠. 그런 태스크를 주면은 따로 라벨이 필요 없어요. 뭔가 관계를 일부러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야, 이 단어랑 이 단어랑 가까워. 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15랑 스킵그램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15는 이제 이게 전체 문장이에요. 이 윈도우를 정할 수가 있어요. 뭐 5개, 7개. 그러면 7개만 딱 보는 거예요. 가운데 단어를 비워드. 그럼 각각 단어들 있죠. 얘네 단어만 보고 이 가운데 단어가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어별로 벡터를 갖고 있어요. 임의로 처음에는 이 벡터 값이 적합한 벡터 값을 모르니까 임의로 이 랜덤하게 각각 벡터를 줘요. 몇 차원. 그 자기가 정한 차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걔네들끼리 다 더하면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 이 주변 단어들의 의미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를 바탕으로 이 안에 있는 단어의 벡터를 맞추는 거. 이 안에 있는 단어가 뭔지를 맞추는 거가 하면은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랜덤하게 줬던 벡터 값들이 학습이 되는 거죠.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벡터 값을 갖고 있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나오는, 서로 같이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벡터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스키그램은 반대예요. 학습 원리는 똑같은데 학습 방법이 반대예요. 스키그램은 가운데 단어만 줘요. 처음에 윈도우는 그대로 주고 가운데 단어만 주면은 그 나머지 단어들, 같은 윈도우에 있는 나머지 단어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거 한다고 하면 15가 어려울까요? 스키그램이 어려울까요? 스키그램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4개 단어를 주고 하나를 맞추는데 얘는 하나만 주고 4개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스키그램이 15보다 대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요. 근데 15도 괜찮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쓰신다면 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워드2백이라는 알고리즘 학습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스파스랑 덴스 차이인데, 스파스는 이제 뭐 가나다라라고 해볼 때 이런 식으로 원합 벡터로 표현이 되는 반면에, 덴스는 안에 값들이 다 있는 거죠. 이 차원수는 사람이 정하는 거고, 그래서 뭐 연산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 워드2백을 쓰면 이런 게 돼요. 이거는 이 벡터 값들을 2차원으로 만들어서 시각화를 한 건데, 자, 차이나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 재팬 도쿄. 이게 어떤 관계가 딱 보이시죠? 국가, 수도, 국가, 수도. 자, 국가는 여기끼리 다 모여 있어요. 수도는 여기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평행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야, 차이나랑 베이징, 차이나 수도가 베이징이야.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야. 이걸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대용량의 텍스트에서 아까 말했던 글자 맞추기. 이걸 함으로써 아, 얘네가 수도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거를 모델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베이징이 갖고 있는 벡터 값이 있겠죠? 여기서 차이나의 벡터 값을 빼요. 베이징에서 차이나를 빼면은 뭐가 남겠어요? 수도라는 의미만 남겠죠. 무언가의 수도. 거기에 러시아의 벡터 값을 더하면 모스크바의 벡터 값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연산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덴스 임베딩을 쓰면. 자, 그 워드2백 다음에 이제 뭐 나온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패스텍스트가 있어요. 워드2백은 얘네가 이제 하나의 다 단어예요. 하나의 토큰으로 이루어지는. 근데 패스텍스트는 이거를 다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토크나이즈 하는 것처럼 마치 이산화탄소라는 토큰이 있을 때 얘를 캐릭터, 글자 단위로 나눠요. 뭐 나는 바이그램으로 나누겠다, 2개씩 나누겠다 하면은 꺽쇠 2, 꺽쇠는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시작 지점이다라는 표시거든요. 꺽쇠 2, 이산, 산화, 화탄, 탄소, 그리고 소, 꺽쇠, 그 다음에 이 전체 단어를 뜻하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누고 얘네가 각각 다 벡터 값을 받아요. 아까 워드2백처럼. 2의 벡터, 이산의 벡터, 이게 다 존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벡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네를 다 더한 거예요.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앞서 말한 이 학습 방법을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는 구분이 돼 있죠, 사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의 의미도 있고 산화됐다는 의미도 있고, 이 의미들을 얘네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라는 벡터 안에 얘네 의미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풍부한 특징이 학습할 수 있다. 글자 단위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습 방법은 워드2백이랑 동일하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예를 들은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산업이라는 뜻도 있고 혁명이라는 뜻도 있고 4차라는 뜻도 있는데, 걔네들이 다 각각 벡터 값을 갖고 그것들을 더한 게 이제 최종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의 벡터가 되니까 더 이제 내용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한국어에 많이 좀 성능이 더 좋고,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앞에 워드2백은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벡터가 없죠. 학습시킨 게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이 안에 그 캐릭터들로 구분을 해서 벡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들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워드2백이나 패스텍스트가 다 단어를 임베딩 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문장을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문장을 결국 임베딩하고 벡터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각각 단어들을 이제 평균을 내요. 평균을 하거나 다 더해요.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의 임베딩 값을. 그러면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문장의 임베딩 값이구나 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한 거죠. 그냥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는데 문장을 대표하는 가상의 단어를 만들어서 그것들 이제 학습 과정에 넣으면은 아까 말했던 그 단어 맞추기를 통해서 이 가상의 단어의 임베딩 값을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자, 똑같은 단어 맞추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세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The cat sat on이 되겠죠? 근데 얘는 어딜 가든 따라붙어요. 맨 처음에. 즉, 그 다음 문장이 나와도 얘가 맨 처음에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그 앞에 나왔던 문장의 의미를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앞에가 뭐 스포츠 기사냐 아니면은 뭐 정치 내용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단어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때 패러그래프 아이디 가상의 그 단어의 벡터 값을 참고를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뒤에서 잘 예측을 그러니까 뒤에서 단어를 예측할 때 정보를 잘 참고할 수 있을까?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야 그 잘 예측을 할 수 있을까를 이 벡터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하나의 문장 혹은 문서의 벡터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 단어들의 벡터를 평균하거나 더하는 것보다 이 성능이 좋다라는 게 이제 닥투백의 기본적인 그런 그 컨트리뷰션, 공헌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느냐? 뭐 단순히 이제 문장 분류, 즉 문장별로 벡터를 추출해서 거기서 뒤에 뭐 리니어 리그레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소프트맥스 같은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붙여서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 엔진에서도 쓰여요. 즉 뭐 구글 같은 거 여러분 쳐보시면 각 게시글 안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색어랑 텍스트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사한 순으로 이제 검색 랭킹을 매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닥투백 같은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크게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이제 맥락 임베딩인데 지금까지 했던 건 문장이든 문서든 단어든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든 다 그 단어는 똑같은 벡터 값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라이온즈 통합 4연패 달성에서 이 연패라는 단어가 하나 이글스 역대 최대 18연패 타이 기록 이 연패라는 단어랑 같은 벡터 값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연패는 다른 의미죠. 사람이 봤을 때. 왜? 뭔가 달성이라는 건 좋은 것 같고 하나 이글스 하면 뭔가 질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이 연패에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썼던 알고리즘을 쓰면은 얘네들은 무조건적으로 같은 그 벡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맥락에 따라서 단어가 다른 임베딩 값을 가지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게 이런 맥락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벡터,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각각의 벡터를 받기 위해서 맥락을 봐야 되니까 얘네 전체가 문장 단위로 혹은 문서 단위로 입력이 되는 거죠, 모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엘모랑 버트인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조금 최근에 나온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적인 부분에서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개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엘모는 바이디렉셔널 LSTM이라는 걸 써요. 이 LSTM은 그러니까 그 딥러닝 모델 구조 중에 하나인데 순서의 의미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순서의 의미를 이거를 양방향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이쪽에서 읽고 이쪽에서 읽어서 그 문장의 그 각각 단어에 해당하는 의미 벡터가 나오죠. 각각 양방향으로 그것들을 종합한 게 최종적으로 이 연패라는 단어의 벡터다. 통합이라는 단어의 벡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 단어별로 임베딩 값들이. 그러면은 양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엘모의 장점은 이 방법을 대량의 텍스트로 학습시켜놓고 이 피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인사이트를 준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 또 유행하는 버트인데 얘는 이제 비슷해요. 사실 엘모랑 큰 차이는 없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썼어요. 이 트랜스포머는 다른 토큰들, 예를 들어서 연패, 통합 이런 애들끼리 그럼 연패라는 벡터 값을 만들 때 어떤 거를 참고해야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처리를 하는 레이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존에는 이제 뭐 요약이다 아니면은 뭐 문장 분류다 감성 분석이다 하면은 각각 모델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버튼 하나 만들어주고 이 태스크를 위해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버튼 전체적으로 그대로 두고 이 태스크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개의 장애나 처리 태스크에서
제일 좋은 기록을 내고,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뭐 실제 연구도 추가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코드 실습할게요. 먼저 이거 볼 때 저희 아까 저장한 거 있죠? 저장한 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위키 언더바 프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잘 구글 드라이브로 돼 있고, 자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세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콜앱에는 이 세션, 그러니까 런타임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무료로 쓰는 거고 구글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코드를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뭐 한 1시간 뒤에 갑자기 런타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다시 시작 누르시면, 이때 런타임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변수들은 날아가고 이 파일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런타임 초기화를 누르시면 변수들이랑 파일이랑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 초기화가 되기 전에 뭐 필요한 파일이 있다면 그냥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면 사실 이거는 날아갈 일이 없으니까 다시 그냥 구글 드라이브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로컬로 다운을 받으시거나. 로컬로 다운 받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위키데이터 있다 이러면 이거 누르시고 다운로드 누르시면 저희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희가 쓸 라이브러리는 젠심은 이제 뒤에 나온 댄스 임베딩 할 때 나오는 거고, scikit-learn이라는 파이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되게 유명한 회기라던가 나이브 베이즈, 뭐 랜덤 포레스트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다양한 전처리 방법, 스케일링, 노멀라이제이션 그런 거 쓸 수도 있고, 텍스트 전처리, 여기서는 원합 벡터, 백오브 월즈랑 TF-IDF 그런 모델들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자, 그래서 불러와요. 자, 이렇게 저희 아까 이 슬래시로 저장을 해뒀죠. 근데 이걸 다시 리스트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스플릿, 어플라이는 이제 행별로 연산, 람다는 그냥 이 함수를 익명함수 한 줄로 함수를 만드는 거. 그럼 이거를 스플릿 해라. 이 스트링이 들어오면은 슬래시로 스플릿 해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죠. 자, 먼저 백오브 월즈를 만들게요. 근데 백오브 월즈에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 쓸 때 유의할 점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스트링 자체를 주고 스트링을 주고 그 토크나이즈 함수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얘네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스트링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즉 그냥 토크나이저를 따로 주지 않으면 그냥 띄어쓰기 기준으로 얘네가 알아서 토크나이즈를 해줘요. 자, 다시 합쳐주는 거죠. 띄어쓰기 기준으로. 그러면은 카운터 벡터라이저, 얘가 백오브 월즈를 하는 애고, 여기 안에 먼저 이 카운터 벡터라이저 자체를 정의를 하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fit이라는 메소드에 우리 데이터를 넣어줘요. 띄어쓰기로 합쳐진 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띄어쓰기가 알아서 이 띄어쓰기 기준으로 토큰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빈도를.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렇게 바꿔줘요. 각각 인풋 이 데이터를 벡터 값으로 원합 백오브 월즈로 바꿔주는데, 자, 이 객체가 스파스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이 스파스 매트릭스는 뭐냐? 저희 아까 스파스 임베딩이라고 했죠. 실제 값이 있는 건 얼마 없다. 그럼 그거를 다 그냥 1000차원짜리 벡터를 다 값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어느 부분에만 값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더 빠른 거죠. 즉 10개 부분에서 인덱스 몇 번에 값이 뭐야 라는 것만 갖고 있는 게 더 메모리적으로 효율적인 거죠. 그게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인데, 얘를 그냥 어레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단어가 2번 나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1번 나왔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뭔지는 자, 이 보캐블러리라는 프로퍼티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거의 랭스는 300개예요. 고유한 단어 수는. 자,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키가 각 단어들.
그 다음에 뒤가 인덱스. 그러면은 이 000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네. 10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모델을 정의할 때 추가적인 이제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maxdf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장에 나오는 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율을 주게 되면은 뭐 0.7이라고 하면은 전체 문서에서 70% 이상 나온 단어는 빼라. 즉 너무 많이 나온 단어를 빼라. 이런 거죠. 그다음 minDF는 인트를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수값을 주면 전체 문장에서 10개 미만으로 나온 건 빼라. 근데 얘도 비율로 줄 수도 있어요. 뭐 0.1 이런 식으로. 이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은 이 다큐먼트를 보시면 되는데, 자, 검색을 해볼게요. 사이클런에서 아까 뭐였죠? 카운트 벡터라이저 나오면 이렇게 scikit-learn.org라고 공식 페이지가 있어요. 대부분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은 다 공식 페이지를 갖고 있고 여기 안에 설명들을 해놔요. 야, 이 함수가 이 객체가 필요로 하는 인풋들이 뭔지, 그리고 그 인풋들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걸 인풋으로 줄 수 있는지, 형태는 뭘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메소드를 쓸 수가 있는지. 저희 fit 썼죠? fit을 누르면은 fit 안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뭔지 이렇게 나와요. 즉 이터러블, 뭐 리스트를 주든 뭐 판다스 시리즈를 주든 상관이 없다. 알아서 할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뭐 내가 바이그램을 하고 싶다 하면 이런 걸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캐릭터 기반으로 하고 싶다 뭐 하면은 애널라이저를 바꾸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식 다큐멘트를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뒤에서 이제 뭐 나중에 코드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백오버즈를. 그럼 이거를 나중에 뭐 머신러닝 모델에 그냥 그대로 넣고 뭐 분류하는 거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TF-IDEF를 해볼게요. 근데 TF-IDEF도 사실 다 똑같아요. 이 사이키넌이 좋은 게 모든 어떤 모델을 쓰든 기본적인 메소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따로 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R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브러리가 좀 분산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랜덤 포레스트를 할 때랑 SVM을 할 때랑 그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파이썬은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런 장점이 있는지 몰라도 파이썬에서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거기 이 사이클런이라는 이름 안에 다 모여 있어요. 모든 게.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게. 그러면은 그냥 뒤에 fit, transform, 전처리에선 트랜스폼 혹은 뭐 머신러닝 모델이라면 모델 닷 프레딕트 하고 데이터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어떤 모델을 쓰시든 다 이걸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TF-IDEF 해볼게요.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비슷해요. 그래서 인풋을 넣고 얘를 트랜스폼하고 하면은, 자, 아까는 그 정수값 빈도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가중치 이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얘네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네. 얘네는 값이 높은 거면 더 중요한 단어이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오버즈랑 그 TF-IDEF까지 받고 그 다음 댄스로 가볼게요. 댄스는 저희 젠심이라는 라이브러리 쓸 건데 이것도 구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라이브러리 쓰게 되면. 자, 젠심의 모델스라는 메소드에 워드2백이라는 객체를 가져오면 돼요. 가져올 때 얘는 아까는 여기도 사실 인풋을 줄 수 있는데 저희는 fit해서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 정의할 때 데이터를 준 때, 근데 여기는 그냥 리스트 형식으로 주면 돼요. 아까는 그 합쳐줬죠. 스트링으로, 띄어쓰기 기준으로. 근데 여기는 그냥 이 리스트 그대로 주고, 이 댄스 벡터의 사이즈, 몇 차원으로 할 거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 그 다음에 단어가 몇 번 이상 나오는 단어, 5번 이상 나오는 단어만 처리를 해달라. 라고 하게 되면 모델이 학습이 끝났어요. 되게 빠르죠. 그러면 얘를 뭐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저장할 수도 있죠. 뭐 모델 다 세이브하고 닷 모델, 이름 닷 모델 하면은 여기에 모델이 생겨요. 이걸 나중에 로드하면 또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자, 해볼게요. 이제 환경이라는 단어의 벡터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워드 벡터 하고 이 워드 벡터를 하게 되면은
키 벡터스라는 객체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우리 저희 딕셔너리에서 키 밸류 하듯이 환경이라는 벡터를 구해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나오죠. 근데 얘의 쉐입이 64. 저희가 정한 64랑 동일하죠. 그러면 환경이랑 가장 가까운 단어를 구하고 싶으면 워드 벡터 닷 most similar 환경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 또는 이거는 뭐냐면 환경이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의미해요. 이게 높을수록 유사도가 높다. 벡터 간의 유사도가 높다. 인 거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임의로 그냥 100개 정도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사도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좀 양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기사 한 10만 개 이렇게 쓰시면은 좀 더 좋은 이제 벡터 값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까 그 수도 할 때 베이징 빼기 차이나 더하기 러시아 하면 모스크바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환경 빼기 지역 더하기 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더할 벡터, 뺄 벡터 이런 것들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텍스트도 같은 방식이에요. 왜냐면 젠심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서는 젠심 모델 스타 워드 벡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젠심 스타 모델 스타 패스텍스트 패스텍스트 대문자로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고 이 파라미터는 동일합니다. 뭐 사이즈, 민 카운트 이런 거. 여기서도 학습이 되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단어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좀 뭐 어떤 게 좋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 해보시고 실험을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닥투백은 저희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이렇게 딱 하나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다큐멘트를 등록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 태그드 다큐멘트에서 이 다큐멘트가 1번 다큐멘트가 뭐고 2번 다큐멘트가 뭐고 이걸 등록하고 여기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뭐 가장 가까운 다큐멘트가 뭔지 다큐멘트 벡터 뽑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점 그것만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고 종료할게요.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뭐 트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2시 식사하시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